나는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났을 때를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이미 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지쳐 있었고 강남의 호텔 입구에서 마지막 하객들을 배웅한 뒤 나는 구두에 긁혀 피물집이 잡힌 발을 이끌고 돌아섰다. 발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고 걸었습니다. 최민주는 내 뒤를 따라오며 한 손으로 내 허리를 건성으로 부축한 채 수고했어. 지은아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건조한 말투였다. 내 이름은 임지은이다. 서울의 한시중 은행에서 일하며 최민준과 인연을 사귀었다. 그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로 조건도 좋고 외모도 반듯했다. 내 나이 32, 남들 눈에는 내가 민준과 결혼하는 것이 이른바 취집이자 신분 상승처럼 보였을 것이다. 신혼집은 평창동에 있는 3층짜리 최고급 단독주택이었다. 내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 장미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붉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왔니? 장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온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장미숙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손을 뻗어 내 웨딩드레스의 천을 만지작거리며 혀를 찼다. 이 드레스 얼마 주고 샀니?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200만 원대예요. 200만 원대? 장미숙의 눈썹이 치솟으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느라 그 많은 돈을 썼는데 넌 고작 드레스 한 벌에 200만 원씩이나 써? 아주 돈을 물쓰듯 하는구나. 내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이 드레스는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민준 씨, 돈은 1원도 안 썼어요. 최민준이 옆에서 상황을 무마하려 들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잖아요. 좋은 날인데 이런 걸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장미숙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몇 걸음 걷던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밤엔 일찍 자라. 내일 아침 일찍 친척들한테 차도 올리고 문안 인사드려야 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얼굴의 미소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최민주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지은아,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저러셔. 네가 좀 이해해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한 뒤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최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결혼식 때 있었던 일들을 그와 나누려던 찰나. 침실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거칠게 열렸다. 장미숙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부적과 정체불명의 한약이 든 사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장미숙은 곧장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매트리스를 들추고 그 아래에 부적을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사발을 내밀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장미숙은 허리를 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근본 없는 피 섞이기 전에 기운부터 확실히 꺾어 넣어야지. 당장 마시고 오늘 밤 안에 무조건 애부터 가져. 넌 우리 집안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거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최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최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만 쓸어내리고 있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해. 다 나를 위해서,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최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물었다. 최민준, 네 엄마가 한밤중에 신혼방에 들이닥쳐서 부적을 쑤셔넣고 있는데 나보고 이걸 참으라고? 최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그날 밤 최민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잔뜩 취한 채로 들어와 마치 기계적인 의무를 치르듯 나와 하룻밤을 보냈다. 나는 그들 모자에게 등 돌린 채 누워 숨죽여 눈물을 삼켰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은 새카맸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와 단정한 정장 바지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오늘은 무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다.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 집안의 친척들이 10여 명이나 와서 소파와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장미숙은 어두운 붉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정중앙에 앉아 마치 옛날 양반집 마님처럼 굴고 있었다. 아이고, 새약이 나왔네. 누군가 외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한 친척이 찻잔을 내 손에 쥐어주며 바닥에 놓인 방석을 가리켰다. 새아기, 무릎 꿇고 차부터 올려라. 이게 우리 최씨 집안 법도다. 나는 방석을 한 번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들어 장미숙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턱은 살짝 들려 있었으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숙여 찻잔을 그녀 앞으로 내밀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장미숙은 찻잔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고 입가의 냉소는 점점 더 짙어졌다. 왜 어른에게 무릎을 꿇지 않지? 너희 집안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의 예절도 안 가르쳤니? 나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차 드십시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고모 한 명이 장미숙을 거들었다. 아유, 미숙아. 내 며느리 아주 못쓰겠네. 이런 기본 예의도 모르고.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찻잔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차를 받은 줄 알고 허리를 펴려던 찰나 그녀가 손목을 댕꺾어 찻잔에 뜨거운 차를 내 얼굴에 정통으로 뿌려버렸다. 찬물이 내 턱을 타고 옷깃으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장미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 테이블 옆으로 가더니 대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대야는 아까부터 그녀 발밑에 천으로 덮여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게 닭이 세트인 줄 알았다. 그녀가 천을 걷어내자 순식간에 시궁창 같은 악취가 퍼졌다. 새카만 걸레반 물이었다. 최민주는 구석에 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미숙은 흙탕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들고 광기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팔을 휙 휘둘렀고 그 오물은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가운 액체가 내 머리카락, 얼굴, 옷을 흠뻑 적시며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안의 친척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곧이어 누군가 헛기침을 하듯 웃었고 뒤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오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뚝뚝 소리를 냈다. 장미숙은 마치 엄청난 위협이라도 달성한 사람처럼 손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어디서 감히 어른을 무시해? 이게 우리 집안에 재수없이 굴어댄 대가다. 나는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닦지도 않고 그 노인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이었다. 방수 케이스가 씌워져 있어 오물이 묻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서 장미숙을, 거실을, 그리고 방 안 가득 웃고 있는 사람들을 비춘 다음 112를 눌렀다. 네, 경찰이죠. 신고합니다. 가정폭력 및 특수폭행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뜨거운 차와 오물을 끼얹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평창동. 나는 주소를 또박또박 불렀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장미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방 안을 채우던 비웃음 소리도 누군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경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은아, 너 미쳤어? 경찰을 부르다니. 나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최민준, 네 엄마가 내 몸에 오물을 뿌릴 때 넌 어디 있었어? 이제야 말문이 트이니? 경찰은 금방 도착했다. 나는 흠뻑 젖은 채 거실에 서서 경찰에게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장미숙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변명하려 애썼다. 아니, 경찰 양반. 이건 그냥 집안일입니다. 고부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장난을 좀 친 겁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중재하려 했다.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가정 내 마찰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입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정식으로 사건 접수해 주시고 지금 당장 분리 조치해 주세요. 부자 동네의 스캔들을 의식한 경찰이 완강한 내 태도에 결국 조서를 쓰려 하자 장미숙은 이를 꽉 깨물고 이빨 사이로 간신히 세 글자를 쥐어짜냈다. 미안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씩 말했다. 장미숙 씨, 똑똑히 들으세요. 이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쌌다. 최민준이 따라 들어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잖아. 사건 접수하면 기사 나고 회사에 문제 생겨.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옷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다. 최민준, 딱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네 엄마가 나한테 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거나 네가 오늘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땐 당장 이혼이야. 최민준은 멍해졌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 원래 저런 성격인 거 알잖아. 네가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여행 가방을 끌고 그를 지나쳐 대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깥의 햇살은 몹시 눈이 부셨다. 내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연신 나를 힐끔거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절친한 친구 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 며칠만 네 집에 머물러도 될까?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길가에 선 채 처참한 내 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임지은, 오늘의 이 일을 절대 잊지 마. 오늘 뒤집어 쓴 오물 한 방울, 저들의 미소, 비웃음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억해.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본대 강대의 닭고로. 유진은 나를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유진은 대학 동기로 무역업을 하며 자기 힘으로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친구였다. 그녀는 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캐묻지 않은 채 나를 화장실로 밀어넣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일단 따뜻한 것부터 마셔. 감기 걸리겠다. 그녀는 생강차를 내 앞에 내려놓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혼 다음 날에 어떻게 꼴이 이렇게 돼? 나는 찻잔을 준 채 사건의 전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유진은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했고 마지막에는 테이블을 쾅치며 일어났다. 그 미친 노인네 정신병자 아니야? 그리고 최민준 그 새끼는 남자도 아니야? 자기 마누라가 그 꼴을 당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씩씩대며 자리에 앉은 유진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지은아, 어쩔 생각이야? 진짜로 한 달이나 지켜볼 거야? 나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그 자식한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서야. 시간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유진을 쳐다보았다. 이혼할 거야. 하지만 그냥은 못해. 장미숙이 나한테 한 짓, 그리고 최민준의 그 태도. 내가 충분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뒤집어 쓴 오물한테 미안해서라도 안 돼. 유진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말이 맞아. 절대 그 인간들 편하게 놔두면 안 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 나는 유진의 집에서 3일을 머물렀다. 그 3일 동안 최민주는 20통이 넘는 전화와 수많은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단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장미숙도 몇 통 전화를 걸어왔으나 바로 차단해버렸다. 넷째 날은 친정 나들이를 가는 날이었다. 유진의 집에 머물고 있긴 했지만 결혼 후 부모님을 뵈러 안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하게 화장을 해 최대한 생기 있어 보이려 애썼다. 최민주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유진의 아파트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내려가자 그는 차 옆에 서서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가 내 가방을 받아 들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 탔다. 최민주는 무안한 듯 머쓱해하며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1시간 남짓 달려 은평구의 친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낡은 아파트로 복도가 꽤 허름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에야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와 최민준을 보자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서 와. 네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시장 가서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리신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다. 소파에는 색이 바랜 천이 덮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 몇 접시가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왜 이렇게 야위었어? 시댁에서 밥 못 챙겨 먹었니?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최민준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장모님, 지은이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며칠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집에 가서 강 아주머니한테 지은이 보양식 좀 끓여달라고 할게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지어내기도 참 잘 지어낸다. 아빠가 부엌에서 갈비찜 한 접시를 들고 나와 내 앞에 놓으며 껄껄 웃었다. 지은아, 얼른 먹어. 아빠가 너 주려고 특별히 한 거다. 갈비찜을 보는 순간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자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왜 이래? 당황한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은아, 왜 울어? 엄마도 긴장하며 휴지를 뽑아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시댁에서 무슨 서운한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나는 눈물을 닦고 최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밥그릇만 휘적거리며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굴고 있었다.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 날 밤 민준 씨 어머니가 저희 침실에 들이닥쳐서 부적을 쑤셔넣고 제게 폭언을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문안 인사드릴 때 차를 올렸더니 제 얼굴에 뜨거운 차를 뿌리고 더러운 걸레반 물을 제 몸에 부어버렸어요. 최민주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말리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실은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시퍼렇게 변했다. 아빠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최민준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최민준, 네가 그러고도 사내 새끼야? 네 마누라가 네 애미한테 그따위 취급을 당하는데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최민준은 뒤로 움츠러들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명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그래요. 제가 진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개소리 마. 아빠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 딸이 너한테 시집가서 그딴 꼴이나 당하라고 보낸 줄 알아? 네 애미가 내 딸한테 구정물을 뿌려?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엄마가 옆에서 아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진정해요. 말로 해, 말로. 아빠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딸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데 말로 하라고? 나는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에는 안타까움, 분노와 함께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고 조그맣게 말했다. 지은아,
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미 시집 갔잖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혼하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너 벌써 32이야. 이혼녀 꼬리표 달고 다시 시집간들. 최서방네 같은 조건의 집안을 어떻게 찾겠니? 나는 멍해졌다.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그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나보고 참으라고.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는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성질이 좀 괴팍하긴 하지만 그 집안 돈 많잖아. 생각해봐. 너 이혼하면 집이고 차고 돈이고 아무것도 안 남아. 소문도 나빠질 텐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가 어떻게 살려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 안에 갈비찜만 내려다보았다. 아빠가 옆에서 소리쳤다. 당신 돌았어? 헛소리 그만해. 내 딸은 그런 수모 겪으면서 살해 아니야. 엄마도 발끈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여자 혼자 이혼녀 타이틀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다 지은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입을 다물고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아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최민준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안 할 테니까요. 최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 불안감이 스쳤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의 설거지를 돕는데 엄마는 내게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려다 내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집을 나설 때 아빠가 나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아빠는 내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니까 겁내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차에 올라타자 최민준이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나를 힐끔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정말 이혼할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평창동으로 돌아가. 내가 말했다. 최민주는 뚜렷하게 안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 엄마가 2번 다시는 안 그러실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돌아간다고? 그래, 돌아가야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장미숙, 당신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평창동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거실에는 장미숙이 보이지 않았고 가사도우미인 강 아주머니만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강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사모님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더니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최민준이 내 짐을 위층으로 올려다 주었다. 침실문 앞에 선 나는 단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화장대가 뒤져져 있었다. 화장품 병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다. 보석함까지 열려 있었고 안에 물건들은 명백히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었다. 최민준, 내 방에 누가 들어왔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물었다. 최민준은 시선을 회피했다. 강아주머니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좀 헝클어 놓으셨나 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그를 몇 초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대로 다가가 내 화장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비싼 기초 화장품병 하나가 없어졌다. 유진이가 외국에서 사다 준 것으로 아직 쓰지도 않은 새 제품이었다. 다른 물건들은 어질러져 있긴 했지만 당장 없어진 것은 없어 보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다. 속옷 서랍은 반쯤 튀어나와 있었고 속옷 몇 벌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그날 밤 세수를 마치고 기초 화장품을 바르려다 조명 아래서 내 스킨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뚜껑이 젖어 있었고 안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 평소와 달랐다. 원래 은은한 꽃향기가 나야 할 스킨에서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병을 불빛에 비춰보니
액체가 눈에 띄게 탁해져 있었고 미세한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스킨을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대신 서랍 안쪽에 있던 비상용 견본품을 꺼내 로션만 가볍게 바른 뒤 불을 끄고 누웠다. 최민주는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한다며 밤새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창밖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내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물로만 세안한 뒤 나는 습관처럼 그 문제의 스킨을 집어들었다. 바르지는 않고 뚜껑만 열어 냄새를 맡은 뒤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새 화장품을 뜯어 발랐다. 그날 오후부터 내 얼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볼이 가렵더니 곧이어 이마와 턱까지 온 얼굴에 벌레 수만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 전체에 붉은 발진이 돋아나 있었고 피부가 부어올라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놀라 최민준을 불러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소리쳤다. 거실에서 장미숙과 이야기 중이던 최민준이 뛰어 올라왔고 내 얼굴을 보자 안색이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화장품 알레르기인가 봐. 나는 가렵고 따가운 얼굴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최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1층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지은이 얼굴에 알레르기가 났어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장미숙이 느릿느릿 계단을 올라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나, 얼굴이 왜 돼지처럼 부었니? 알레르기? 함부로 아무거나 쳐바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퉁퉁 부어오른 눈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던 내 마음속에 서늘한 한기가 돌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했다. 최민주는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며 새로 쓴 화장품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 스킨의 브랜드를 말해주었다. 의사가 다른 누군가 그 물건을 만진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억제 주사를 맞고 연고와 먹는 약을 처방받은 뒤 당분간 모든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던 최민준이 불쑥 말했다. 지은아, 내 피부가 그 브랜드랑 안 맞나 보다. 앞으로는 쓰지 마. 나는 창밖을 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내 스킨에 누가 손댄 거 알고 있었어? 그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을 대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 화장대도 누가 뒤졌고 화장품 냄새도 이상했어. 민준아, 넌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최민주는 내 시선을 피하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날씨가 더워서 화장품이 상했나 보지. 너 지금 얼굴 낳는 게 먼저 아니야? 쓸데없이 의심부터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 중 정상은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장미숙이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은 나를 보며 웃었다. 알레르기 좀 났다고 뭘 그렇게 싸매고 다니니? 무슨 몹쓸 병 걸린 사람처럼.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제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즐거우신가 봐요. 장미숙의 미소가 굳어졌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즐겁다니. 내 피부가 뒤집어진 걸 왜 남 탓을 해?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만 제 화장품이 평생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해진 게 신기해서요. 장미숙이 찻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다. 너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누가 널 해코지라도 했다는 거니? 내가 그랬어. 증거 있어?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전 어머니가 그랬다고 한 적 없는데요. 장미숙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화를 내며 2층으로 쿵쿵 올라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얼굴에서 서서히 미소를 지웠다. 그날 밤 최민주는 또 서재로 갔고 나는 혼자 침실에 앉아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침대 스탠드를 켜고 벽을 따라 아주 조금씩 살피던 중 협탁 옆 콘센트 구멍 안에서 아주 작은 붉은 빛을 발견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각도가 정확히 침대를 향해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찾았다. 화장대 거울 틈새에서도 하나가 더 나왔다. 카메라는 총 2개. 하나는 침대를, 하나는 화장대를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침착해지려 애썼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불을 끈 뒤 누웠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뜬 채 천장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장미숙, 독한 노인네. 임지은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곧 알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다. 유진이는 전화로 내 알레르기 소식을 듣고 펄펄 뛰며 당장 보겠다고 난리였다. 우리는 회사 근처 여의도 커피숍에서 만났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 유진이는 마스크 너머로 붉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의사가 뭐래? 그 늙은 여우가 한 짓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품에 손을 댄 것과 방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유진이는 듣는 내내 분노로 몸을 떨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집구석 사람들 제정신이야? 지은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너무 위험해. 나올 거야. 나는 앞에 놓인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증거를 모아야 해. 무슨 증거? 장미숙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나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거야. 내 화장품에 장난을 치고 감시 카메라를 달았다는 건 그 뒤에 더 끔찍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야. 그걸 밝혀내야 해. 유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뭘 하면 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초소형 감시 카메라랑 도청기가 필요해. 녹음도 잘 되고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아야 해. 무역업을 하는 유진이는 발이 넓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이건 나한테 맡겨. 3일 안에 구해줄게. 화질 짱짱하고 소리도 기가 막히게 잡힐 거야.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설치해.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지기 전 유진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아,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야.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 무리하지 말고.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걱정 마. 알아서 할게. 집으로 돌아와 처방받은 연고를 발랐다. 붉은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부어 있었다. 거울을 본 뒤 연고를 서랍에 넣었다. 그 다음 3일 동안 나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다. 제때 밥을 먹고 일찍 자고 장미숙을 볼 때마다 고분고분하게 어머니 하고 불렀다. 장미숙은 내 태도에 꽤 만족한 눈치였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부드러워져 반찬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셋째 날 오후, 유진이가 장비들을 넘겨주었다. 녹음 기능이 있는 초소형 카메라 2대와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도청기 하나였다.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수신기도 함께였다. 이거 구하느라 돈 꽤나 썼어. 유진이가 작게 말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거실 소파 쪽을 정면으로 비추는 화분 안쪽에 카메라를 숨기고 주방 식탁 위 천장 조명 틈새에 하나를 더 달았다. 마지막으로 장미숙의 침실로 스며들어갔다. 그녀는 잠기가 어두워 문 밖에서도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넓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자개장이 있었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그녀의 휴대전화와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협탁 뒤쪽 콘센트에 도청기를 꽂았다. 정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작업을 마친 나는 몰래 빠져나와 내 방 옷장 뒤쪽의 비밀 공간에 수신기를 숨겼다. 옷장을 통째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모든 것을 끝내고 침대에 눕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장미숙, 남, 감시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당신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러 1층으로 내려가니 장미숙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기분이 좋은지 얼굴에 화장을 두껍게 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가 손짓했다. 지은아 와서 앉아라. 강 아주머니 시켜서 특별히 한약 좀 다렸다. 강 아주머니가 짙은 색 한약 한 사발을 내 앞에 내려놓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한약을 내려다보던 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서 식기 전에 마셔. 장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여자 몸에 아주 좋은 보약이란다. 나는 사발을 코끝으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겉보기엔 평범한 한약 냄새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릇 바닥에 아주 미세하고 희뿌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발을 들어 올렸다. 꿀꺽 삼키는 척하며 입술만 살짝 축인 뒤 바로 내려놓았다. 장미숙은 내가 마시는 걸 뚫어지게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착하구나. 아침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유리병에 입에 머금었던 약간의 한약과 남은 약찌꺼기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리고 집을 나서 먼 곳에 있는 사설 성분 검사 기관으로 향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평온한 척 연기를 했다. 매일 아침 한약을 마시는 척하며 샘플을 빼돌렸다. 동시에 장미숙의 동선을 관찰했는데 그녀는 매일 오후 2, 3시쯤 외출해 저녁 식사 직전에 돌아왔다. 최민준이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늘 마사지를 받거나 친구들을 만났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다. 3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소 앞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내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검사소 앞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내 손은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소 앞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내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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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에는 고농도의 과배란 유도제 성분과 가벼운 신경 안정제가 섞여 있었다. 장기 복용할 경우 여성 호르몬 교란, 난소 과자극 증후군,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장미숙은 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억지로 임신시키려 하고 있었다. 아이를 미끼로 나를 이 집에 영원히 묶어두려는 수작이었다. 결과지를 꽉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최민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보고서를 가방에 쑤셔넣고 휴대전화를 꺼내 수신기 앱을 열었다. 화면에 어젯밤 장미숙 침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떠올랐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장미숙의 음흉하고 득이양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원장님, 내가 장담하는데 이 며느리년 조만간 무조건 임신할 겁니다. 애만 낳으면 지가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때쯤이면 최 씨 집안 재산은 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온 정신요양병원의 박 원장이었다. 사모님, 근데 그 과배란 약 너무 세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게다가 강제 입원은 요새 법이 까다로워서 남편 동의서에 의사소견서 2장까지 다 맞춰놔야 한다고요. 무슨 큰일. 장미숙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외국에서 사람 시켜서 다 구해온 거야. 그리고 서류야 원장님이 돈 받고 다 위조해 주기로 했잖아. 남편 동의서야 민준이 도장 찍어놨고 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 핑계로 원장님네 사설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푹 쉬게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요양병원?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평온 정신요양병원은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설 정신병원이었다. 보호자의 동의서와 뒷돈만 쥐어주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멀쩡한 사람도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든다는 악명 높은 곳. 장미숙, 당신 진짜 이런 미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녹음을 끄고 길가에 멍하니 섰다. 햇빛은 뜨거웠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얼음물 속에 빠진 것처럼 춥게 느껴졌다. 한참 뒤에야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평창동으로 돌아가는 대신 마포구에 있는 유진이의 집으로 향했다. 유진이는 사색이 된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야? 나는 검사 결과와 녹음본을 보여주었다. 그걸 본 유진이의 얼굴도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건 범죄잖아. 지은아, 경찰에 신고해. 당장 신고하자. 신고는 할 건데 아직 증거가 부족해.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장미숙 뒤에 더 큰 배우가 있을지도 몰라. 그 요양병원과 남편의 관계까지 전부 털어야 해. 유진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지은아, 제발 몸 조심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악마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최씨 집안, 장미숙, 정신요양병원, 배란 유도제, 불법 촬영 카메라.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다 까발려 줄 테다. 주말이 되자 장미숙은 친척 결혼식에 간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최민주는 출장을 갔다. 저택에는 나와 강 아주머니 뿐이었다. 내가 줄곧 기다려온 완벽한 기회였다. 오전 10시 강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장미숙의 침실 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도청기를 설치할 때 들어왔지만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샅샅이 뒤지지 못했다. 이번엔 제대로 털 작정이었다. 그녀의 옷장을 열자 비싼 옷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옷장 아래에 있는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첫 번째는 스카프, 두 번째는 속옷, 세 번째 서랍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흔한 핀 실린더 자물쇠였다. 내 방에서 실핀 하나를 가져와 구부려서 몇 번 쑤시자 찰칵하고 열렸다. 서랍 안에는 낡은 자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상자 역시 잠겨 있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넘겨보았다. 첫 번째 서류는 이력서 같은 표였다. 위쪽에는 내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연봉 수준, 친구 관계, 심지어 부모님 집 주소와 내 남동생의 직장까지 소름 돋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붉은색 펜으로 적힌 코멘트였다. 성격이 유순하고 고분고분함. 통제 가능성 최상.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내 뒤로도 비슷한 표가 6장 더 있었다. 교사, 간호사, 회사원, 심지어 대학원생도 있었다. 모든 여성들의 성격, 재산 상태, 통제 가능성이 분석되어 있었다. 마지막 서류 뒷면에는 수기로 적힌 7명의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은 세 번째였고 내 앞에 두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옆에 팩이라고 적혀 있었다. 팩이라니? 이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상자를 더 뒤지자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첫 번째는 연애 초기에 찍은 나와 최민준의 사진. 두 번째는 최민준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다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최민준과 어떤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나는 모르는 남자였지만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지나치게 밀착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상한 주사기와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최민준의 눈빛은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끈적하고 다정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서류와 사진을 남김없이 찍은 뒤 원래대로 상자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휴대전화에 찍힌 그 남자와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테이블 위의 물건들은 명백히 마약 투약의 흔적이었다. 남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최민준의 표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은밀했다. 눈을 감고 지난 2년간의 연애 시절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최민준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짙은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게 다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피곤하다며 핑계를 대고 피했다.
나는 그가 보수적이고 점잖은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어.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다. 최민주는 동성애자였고 비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정체성과 범죄를 숨기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위장 결혼의 도구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최민준을 유심히 관찰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밤에 잘 때도 그는 나와 은하수라도 둔 것처럼 침대 끝자락에 붙어 등을 돌리고 잤다. 내가 슬쩍 민준 씨,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떠보았을 때 그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한참 뒤에야 그는 글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좀 나중에 생각하자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장미숙은 분명히 내게 배란 유도제를 먹이고 있었다. 남편이 나와 동침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임신약을 먹인들 무슨 소용인가? 설마 결혼식 첫날 밤 한 번 억지로 관계를 가진 걸로 모든 걸 걸고 있는 건가? 장미숙의 계획이 무엇이든 평온 정신요양병원이 이 끔찍한 음모의 종착지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나는 온라인을 뒤져 평온 정신요양병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정보는 별로 없었다. 고급 재활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사설병원이라는 홍보 문구뿐이었다. 하지만 온갖 커뮤니티와 카페를 뒤지다 보니 소름 끼치는 익명 게시글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딸이 시댁 식구들 손에 거기로 끌려간 지 3개월이 넘었어요. 남편이 서류 꾸며서 사설 구급차로 데려갔는데 면회도 유리막 너머로 딱 10분만 시켜주고 딸이 살이 쏙 빠져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는데 병원 측에선 보호자 남편 동의 없이는 절대 퇴원 못한대요. 내 사촌 언니가 남편한테 끌려가서 평온 요양병원에 갇혔는데 입원한 지 2달 만에 자살했어. 그 안에선 끈 조가리 하나 못 구한다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 난 안 믿어. 이런 글들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화면들을 갈무리해 두었다. 글을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장미숙은 똑같은 수법으로 나를 대했을 것이다. 억지로 약을 먹이고 부작용으로 미쳐버렸다고 조작해 사설 요양병원에 가둬버린 뒤 최민준의 다음 재물을 그 7명의 명단에서 고르는 것. 이 집구석은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지옥이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나는 도청 수신기를 꺼내 그동안 녹음된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대부분 장미숙의 통화 내용이었고 그중 평온 요양병원의 박 원장과 통화한 내역이 핵심이었다. 박 원장, 내 말 잘 들어. 조만간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갈 거야. 네, 30대 초반이고 몸도 튼튼해. 병실 자리는 있죠? 서류는 그쪽에서 완벽하게 처리해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락할게. 저번에 말했던 우리 집 새아기 맞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새로운 물건. 그건 바로 나였다. 나는 통화를 계속 들었다. 아유, 우리 아들내미가 쓸모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든 애부터 가지게 약을 쓰고 있지. 낳기만 하면 산후우울증 핑계로 그녀는 바로 그쪽으로 넘길 테니까 알아서 잘 감시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져버렸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악독한 노인네, 나를 기계처럼 부려먹고 애를 낳으면 요양병원에 쳐넣겠다고? 내가 힘없는 평범한 집안 딸이라서 만만했던 거겠지. 나는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낮, 최민준이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들어갔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고마워하고는 다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슬쩍 모니터를 보니 메신저 PC 버전 창 같았다. 내 시선이 닿는 것을 느낀 그가 황급히 단축키를 눌러 화면을 바탕화면으로 전환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그가 초조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일파. 나는 문을 나서며 그를 한 번 돌아보았다. 마우스를 쥔 그의 손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수신기를 켰다.
최민준의 컴퓨터나 기기를 직접 뒤질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장미숙이 내 방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그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확인해야 했다. 방안을 뒤져보니 옷장 위쪽 구석에 한참 동안 쓰지 않은 듯한 낡은 인터넷 공유기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외부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저장 장치를 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영상은 선명했고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영상은 신혼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다. 이 영상을 누가 지켜봤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 미칠 지경이었다. 영상을 훑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의 날짜로 된 폴더들이 있었다. 카메라가 결혼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에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 최민주는 침대에 걸터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베이지색 가을 외투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긴 머리에 단아하게 생긴 여자였다. 이수진. 명단에서 지워져 있던 이름. 화면 속 최민준의 표정이 기대감에서 당혹감으로 변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내일이 결혼식인데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최민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수진이 울부짖었다. 내일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서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아? 넌 쓰레기야. 최민준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 조용히 해. 다들 들어. 내가 결혼하는 건 다 우리 엄마 눈속임용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라고 했잖아.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수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사랑하는 건 그 남자 새끼잖아. 나를 몇 년이나 감쪽같이 속이고 나랑 약혼까지 해놓고 결국 나를 방패막이로 쓴 거잖아. 약이나 처먹고. 최민준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수진, 제발 이러지 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가 협박하고 회사 문제도 얽혀 있어서 나도 숨 막힌다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다른 여자 인생까지 망치려고? 이수진이 펑펑 울며 소리쳤다. 차라리 처음부터 네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으면 내가 널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넌 나한테 희망을 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당장 네 엄마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네 정체랑 약반 거 다 까발려 버릴 거라고. 최민준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날 궁지로 몰지 마.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다. 노트북 앞에 앉은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최민준이 동성애자이며 마약을 한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렇다면 저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된 걸까? 나는 온라인에 이수진 평창동, 이수진 최민준 등 온갖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반년 전 지역 신문 구석에 실린 짧은 기사 하나를 찾아냈다. 이성 문제로 인한 우울증 악화. 20대 여성 가족에 의해 요양시설 입소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정황상 그 여자가 이수진이 틀림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서류를 위조한 장미숙과 최민준이었을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덮으며 강렬한 분노와 동정심에 휩싸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여자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강제로 갇혔다. 다음 차례는 나였을 것이다. 아니, 나는 이수진처럼 당하지 않는다. 수진이를 찾아야 해. 이수진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각종 소셜미디어 SNS를 며칠 동안 뒤진 끝에 이수진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그 동창이 말했다. 수진이 작년 초에 갑자기 연락이 다 끊겼어요. 시댁 쪽에선 수진이가 산후우울증이 심해져서 지방으로 요양 갔다고 하던데. 근데 건너 듣기로는 평온 요양병원인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수진이 원래 엄청 밝고 건강한 애였는데 갑자기 미쳤다니 말도 안 되죠. 동창의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설 요양병원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강제 입원당했다가 간신히 구출된 경험이 있다는 서씨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녀와 인사동의 찻집에서 만났다.
서 씨는 40대 중반으로 몹시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이 29살 때 들어갔어요. 남편놈이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먹이고 서류를 위조했죠.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사설 구급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애를 끌고 갔어요. 강제로요? 친정 식구들이 반대했는데도요? 서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법적 보호자인 남편이 동의서에 사인했고 부패한 의사 2명 소견서까지 구색을 맞춰놨으니까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백날 경찰서 가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놈들이 법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내 동생은 거기서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맞고 매일 좀비처럼 살았어요. 나중에 남편놈이 돈 안 내고 방치하니까 그제야 쫓겨나듯 나왔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상태로요. 그 병원 원장 이름이 혹시 박지연인가요? 맞아요, 박지연. 악마 같은 년. 돈 많은 집구석 쓰레기들이랑 결탁해서 말 안 듣는 여자들 가둬놓고 돈 빼먹는 흡혈귀예요. 서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이수진을 어떻게 빼낼지 계속 고민했다. 이 모든 사실을 유진이에게 털어놓자. 유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평온 요양병원에 드나드는 내부자랑선을 하나 뚫어야 해. 거기 간호사나 청소부라도 찾아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려고. 근데 시간이 없어. 장미숙이 눈치채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장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가 빙긋 웃었다. 지은아, 요새 영 피곤해 보이네.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지 그러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와 칼날 같은 시선으로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무리하지 마라. 여자 몸이 재산이지. 내가 아주 공기 좋고 훌륭한 요양병원을 하나 아는데 거기 가서 며칠 푹 쉬면서 몸 좀 추스르는 건 어떠니? 나는 속으로 치를 떨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요즘 은행 일이 바빠서 쉴 틈이 없어요. 장미숙의 미소가 싸늘해졌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먼저지. 넌 며느리로서 본분을 잊지 마라. 나는 대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등 뒤로 장미숙이 강 아주머니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강 여사, 내일 새아기 먹게 보약 좀 아주 진하게 다려놔. 방문을 닫고 기대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나를 떠보고 있었다. 눈치를 챈 걸까? 나는 도청 앱을 켰다. 밤 11시쯤 장미숙이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박 원장, 일정을 좀 앞당겨야겠어.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 당장 이번 주말에 사설 구급차 보내서 데려가. 수면제는 충분히 먹여서 잠재워 놓을 테니까. 이번 주말.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의 여자였다. 임지은 씨 맞으신가요? 누구시죠? 양희영이라고 합니다. 최민준과 장미숙을 아주 잘 알죠. 당신에게 꼭 보여줄 게 있어요. 경계심이 확 치솟았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장미숙의 서류 명단에서 당신 얼굴을 봤어요. 저는 한때 장미숙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너무 후회스럽고 무서워서요. 당신이 장미숙이 보낸 끈앞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당신 방 콘센트 안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당신 화장품에 장난친 것도 다 알아요. 제가 찍은 다른 증거를 먼저 하나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최민준이 어떤 식당에서 그 남자 애인과 입을 맞추며 테이블 아래로 약봉지를 건네받는 사진이었다. 구도를 보니 몰래 숨어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이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장미숙이 나를 속이기 위해 보낸 사람일 리가 없었다. 좋아요. 만납시다. 우리는 강북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만났다. 사람이 많아 도망치기 쉬운 곳이었다. 회색 겉옷을 푹 눌러 쓴 여자가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임지은 씨,
양희영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탄산음료 컵을 쥐며 말했다. 못 믿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최민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장미숙이 돈을 주면서 민준이 맞선녀들의 뒷조사를 시켰죠. 친한 언니나 친구로 위장해서 그 여자들에게 접근해 집안 사정, 약점 같은 걸 알아내서 보고서를 썼어요.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그 짓을 했다고? 희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수진이라는 애가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끌려가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다른 여자애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듯 사라지고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장미숙이 저도 똑같이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협박해서 억지로 계속했어요. 그러다 당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온 거죠? 희영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당신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거든요. 이수진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징징대기만 하다가 당했지만 당신은 다르다고. 당신 정도의 도끼와 머리라면 장미숙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증거는 있나요? 내가 묻자 희영이 가방에서 소형 저장 장치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최민준이 남자들과 호텔에 드나들며 마약을 한 영상, 장미숙이 박 원장과 뒷거래를 한 내역, 이수진 강제 입원을 위해 위조된 서류들. 제가 몇 달 동안 목숨 걸고 모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바로 짚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죠? 장미숙이 망할 때 저를 협박 피해자로 증언해 주세요. 감옥엔 가기 싫어요. 나는 희영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증거물을 집어들었다. 약속할게요. 유진이 집으로 돌아와 기기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장미숙 일가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난잡한 사생활과 마약 투약 증거, 박 원장에게 뇌물이 입금된 장부, 장미숙의 음성 녹음. 박 원장, 저번 이수진이 아주 말끔하게 처리됐어. 이번에 들어가는 연도 숨통을 확 조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 나오겠다는 소리 두 번 다시 못하게 약 팍팍 쓰라고.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곧바로 유진이가 소개받아둔 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 변호사는 가사 및 형사사건 전문이었다. 내가 모아둔 한약 성분 분석표, 불법 촬영 사진, 도청 녹음본, 양희영의 자료까지 모두 본 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임지은 씨, 이 정도면 불법 감금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까지 완벽하게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지은 씨가 가장 위험해요. 시어머니가 주말에 사설 구급차를 부른다고 했죠. 당장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걸로 막을 수 있나요? 일단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장미숙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가자 장미숙이 거실 소파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이리 와 앉아봐라.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임신 진단서였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양성 판정이 나와 있었다. 내 임신 진단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장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요 며칠 계속 입덧을 하는 것 같길래 강 아주머니 시켜서 네 소변을 좀 받아다 병원에 보냈지 뭐니. 축하한다. 넌 임신이야. 뱃속의 애를 위해서 당장 내일 공기 좋은 평온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서 푹 쉬어라. 다 준비해놨다. 내 소변을 몰래 떠갔다고? 순간 구역질이 밀려왔다. 최민준과 첫날 밤 단 한 번 마지못해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임신이라니? 강제로 배란 유도제를 먹여서 호르몬 수치를 조작했거나 거짓 진단서를 위조한 것이 뻔했다. 나는 테이블에 진단서를 내동댕이 치고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제 몸을 제일 잘 압니다. 저 임신 안 했어요. 요양병원 따위 갈 일 없습니다. 장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널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줬더니 감히 뻗대. 넌 내일 당장 거기 들어가야 해. 제가 왜 들어가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를 쏘아보았다. 저한테 억지로 배란 유도제 먹이면서 서류 조작해서
사설 요양병원에 가두려고 하셨잖아요. 내 방에 감시 카메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그리고 민준 씨 남자 좋아하면서 마약하는 거 다 알면서 나를 방패막이로 쓴 거 다 경찰에 넘길 겁니다. 장미숙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최민준도 뒤에서 듣고 하얗게 질렸다. 엄마, 지은이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닥쳐, 이 멍청한 새끼야. 장미숙이 꽥 소리를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 내 뺨을 치려했다. 인연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네. 전연 당장 끌어내. 문 잠가. 나는 그녀의 팔을 쳐내고 뒤로 물러섰다. 건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나는 뒤돌아 2층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다. 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에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밖에서 장미숙과 낯선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사설 구급차 요원들이었다.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고 쿵쿵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임지은, 문 열어. 보호자 동의서 썼으니까 당장 끌고 와. 장미숙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2층 창문 아래는 잔디밭이었다. 가방을 먼저 던지고 심호흡을 한 뒤 창틀을 넘어 그대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구르면서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깨진 유리창 너머로 최민준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지은아, 미쳤어. 나는 절뚝거리며 대문 밖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에서 흰색 차 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문이 열렸다. 유진이었다. 빨리 타.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질주했다. 백미러로 저택 밖으로 뛰어나온 사설 요원들과 최민준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시트에 쓰러지듯 기대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유진이가 운전하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었다. 발목 좀 쟁껏 빼곤 괜찮아. 변호사님은? 오, 변호사님한테 방금 연락 왔어. 접근 금지가 처분 인용됐대. 그리고 경찰청 광수대에서 그 요양병원 압수수색하러 출동했대. 네가 준 자료가 결정타였나 봐.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유진이의 집에 도착해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오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임지은 씨, 며칠 전에 피검사 받으신 결과가 방금 저한테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임지은 씨, 진짜 임신 5주 차랍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장미숙이 준 진단서가 위조가 아니었다고? 최민준과 신혼 첫날 밤, 억지로 가졌던 단 한 번의 관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덜덜 떨렸다. 다음 날 유진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초음파 모니터에는 정말로 작은 생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 뱃속에 이 지옥 같은 집안에 핏줄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이 내게 안겨준 유일한 기적 같기도 했다. 지은아, 어떡할 거야?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장미숙의 만행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날 저녁 유진이의 집 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다. 인터폰을 보니 사설 구급대 복장을 한 건장한 남자 셋이었다. 임지은 씨, 보호자 요청으로 응급 이송합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아닌 구급대원?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 변호사는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112에 관할 지구대 코드제로 띄우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창밖에 방범창을 뜯어내려던 괴한들은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에 기겁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 CCTV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장미숙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사설 용역들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언론사 기자로 일하는 유진이의 선배정 기자를 만났다. 그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3일 뒤 대형 포털 사이트 주요 화면에 단독 기사가 떴다. 단독 재벌가 아들의 마약 파티와 위장 결혼, 며느리에게 불법 약물 먹이고 사설 요양병원 강제 감금 시도. 충격. 기사에는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황이 상세했다.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었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경찰이 평온요양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박지연 원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그녀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병원 통제구역에 불법으로 갇혀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을 구조했다. 그 중에는 이수진도 있었다. 뉴스 화면 속 들것에 실려 나오는 앙상하게 마른 여자의 손목을 보고 나는 숙소방에서 오열했다. 이수진은 구급차에 타면서도 나를 그 집으로 다시 보내지 마세요라며 벌벌 떨었다. 박 원장이 구속되자 그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장미숙과 재벌가 최상위 고객 VIP들의 뒷돈거래를 전부 불어버렸다. 며칠 뒤 장미숙은 경기도 외곽 친척의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발악했다. 최 씨 집안의 기업 주가는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최민준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유진이의 집 앞까지 찾아와 나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지은아, 내가 다 사과하마.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박살내서 내게 좋을 게 뭐가 있니? 나는 꼿꼿이 서서 회장을 노려보았다. 아버님, 부인이 이수진 씨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저한테 약을 먹여가둘 때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최민준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그는 울면서 내게 매달렸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약 먹이고 카메라 단 거 몰랐어. 나도 마약은 누가 줘서 억지로 한 거야.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최민준.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너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나를 방패막이로 삼은 순간부터 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했다. 며칠 뒤 오 변호사가 씩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최 씨 집안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조건 없는 이혼, 임지은 씨와 이수진, 양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 및 보상금 전액, 친권 및 양육권 영구 포기. 전부 수용했습니다. 내가 의아해하자 변호사가 덧붙였다. 최민준 씨의 마약 투약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거든요.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회사 이미지부터 무조건 막아야 하니까 백기투항한 겁니다. 나는 법원 앞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저 멀리서 유진이와 함께 앙상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이수진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수진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 덕분에 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7개월 뒤, 나는 건강한 예쁜 딸을 낳았다. 유진이와 수진이가 병실 밖에서 밤새 나를 기다려 주었다. 간호사가 내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갓 태어난 핏덩이가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모든 아픔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름은 뭘로 할래? 유진이가 웃으며 물었다. 햇살이. 어둠을 뚫고 나온 햇살이. 장미숙은 불법 감금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평온요양병원 원장 역시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최 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고 최민준은 대표 이사직에서 쫓겨난 채 마약 사범으로 징역을 살게 되었다. 나는 다시 은행 과장으로 복직했고 이수진은 양희영과 함께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심리상담 센터를 열었다. 주말 낮 그녀들의 센터 개업식에 햇살이를 안고 찾아갔다.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과거 시어머니가 끼얹은 오물과 수치심으로 얼룩졌던 이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한 움큼과 내 품에서 곤히 잠든 아이, 그리고 스스로 쟁취해낸 당당한 내 인생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다. 나는 활짝 미소 지었다.